수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약간 심도 있게 나가려고 요걸 또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수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과 같이 한번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선적지에서 선적이 되게 되면 저희 파트너가 있잖아요. 저희 파트너가 우리 영진 로지스틱스로 다큐멘트를 보내옵니다. 영진으로 자기가 선적한 디테일이 멋멋이다 해가지고 마스터 BL, 그 다음에 하우스 BL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BL을 가지고 국내 선사하고 캐리어하고 이 베슬을 트레스합니다. 언제 들어오는지 뭐 입항일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화주한테, 수입자한테 어라이벌 노티스를 보내줍니다. 어라이벌 노티스를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수입자하고 어떤 형태로 수입을 이걸 할 것이냐, 수입의 형태에 대해서 확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태를 지금 형태라고 했는데, 이 형태를 보면 여기서 보면 창고 배정, 그 다음에 CFS 내장 통관, 그 다음에 보세 운송, 그 다음에 부두직 통관, 그 다음에 입항전 보세 운송이나 뭐 통관 뭐 이런 식의 어떤 컨펌을 받고, 이에 따라서 캐리어와 같이 캐리어에다가 어떤 형태로 통관할 것인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 형태에 맞춰서 EDI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국내에 이렇게 반입이 되게 되면, 이 반입되기 전, 벌써 이전에 업무 수행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받는 거는 벌써 이 앞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서류 받는 거는 서류 받아서 입항일자 체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요 사이에 이루어지고, 화주하고도 통화가 끝나고 선사에다가도 배정을 마치면 EDI가 세관에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창고 배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 화주가 여기서 이 배가 부산에 들어왔다고 치면 부산의 인접지역이나 아니면 자기가 통관을 원하고 있는 서울도 좋죠. 서울에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떤 창고, 계약된 창고에다가 화물을 부리고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부분씩 통화해서 쓸 수가 있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통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창고로, 보세 창고죠. 보세 창고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들어와서 이 부두 내에서 직통관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직통관장을 운용하는 부두일 경우에는 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여기서 내려서 부두 내에 직통관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를 움직여서 여기에 반입이 되면, 이 장소에 반입이 되면 통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세 운송인 경우에도
이게 보세 운송이 아니라 창고에 그 반입을 시키는 경우에도 이게 컨테이너가 반입이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보세 창고로 반입이 되고 반입된 게 확인이 돼야지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 배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그 입항전에서 뭐 보세 운송을 합시다. 입항전 보세 운송을 했을 경우에 입항전 보세 운송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배가 입항하기 전까지 그래서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 보세 운송 허가까지 보세 운송 허가까지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EDI는 이미 끝나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O 정리도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항을 해서 화물이 배에서 내려지는 순간부터 약 한 3일까지 이 화물은 바로 보세구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 운송을. 이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얘기했던 그 지역 외에 보세 창고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보세 창고로 가는 경우 이쪽에 부산 관할이 아닌 그 관할을 한 세관과 세관의 관할을 이탈하게 되면 원격지의 어떤 보세 창고로 갈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보세 장치장에 설령 특허장 설령 특허 어떤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주면서 사는 거고, 만약에 이 업체가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 근데 이 공장을 짓는데 여기를 보세구역으로 뭐 수입 물품이 많아서 이걸 보세구역화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보세 건설장이 됩니다. 보세 건설장. 그래서 이건 그 보세 건설장을 이제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해가지고 일정 기간, 일정 장소를 이 중에 일정 장소를 보세구역화 만들어서 그 외부와 독립시킨 장소겠죠. 그래서 보세 건설장을 만듭니다. 또는 이겼다가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보세 건설 실질적으로 이거 보세 건설장에 가는 거는 나중에 어떤 화물이 전부 다 세팅까지 가고 세팅을 다 하고 가동 전까지 가동 전에 세팅을 다 한 상태 내에서 세금을 내기 전 상태까지가 이제 보세 건설장에서 이제 유예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요거, 창고에 자기의 수입자의 공장이나, 이 창고에 자기가 보세 장치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 장치장. 그러니까, 자기 공장 내에 이건 지금 보세 창고죠. 이는 보세 장치장이 있는 경우, 보세 장치장. 이게 수입 화물이 좀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보세 장치장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타소 장치라는 게 있어요. 타소 장치 허가를 받습니다. 요즘은 이 말이 조금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뭐 다른 말로 쓰던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 장치 허가를 사전에 그 세관으로부터 받습니다. 세관으로 받아가지고 이 타소 장치 허가증하고 DO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보세 운송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두에서 배가 내려서 이 배에서 배에서 이 캐리어가 운행하는 CFS에 컨테이너를 반입을 하되
이 반입된 화물을, 이 내장 화물을 바깥으로 출하하지 아니하고, 디베닝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채, 통관하는 CFS 내장 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CL 같은 경우는, 이건 현재까지 이제 FCL인데, LCL인 경우에는, 선사에서, 배가 들어온 다음, 컨테이너의 주인인 콘솔리데이터의 창구로 이송이 되겠죠.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창구로 이송이 된 다음에 창구에 반입된 다음 여기서 그 창구에서 바로 통화할 것이냐 아니면 보세 운송을 할 것이냐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벌크 화물인 경우에는 배에서 화물을 내렸을 때 이 부두에 야적된 상태 내에서 여기서 보세 운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창고 비용이 제법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런 형태로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관을 할 때 이런 어떤 그 운송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의 화물의 움직임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여기서 구분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구간마다 에서 보세 운송이면 보세 창고 내에서 반입허가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통관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보세에서 도착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통관장으로 도착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보세 건설장이나 보세 장치장으로 갔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보세 운송 허가증을 관할 세관에다가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본통관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 화물이 보세 화물인 경우에 계속 이송 경로를 따라서 나중에 그 도착지에 도착했다는 게 정확히 나와줘야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모든 통관은 한번 여기서 창고라든지 이런 그 보세 구역 자기들이 배정을 낸 그 장소에 도착을 한 반입이 돼야지 움직이니까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빠르게 이 화물을 그 보세이든 그 장치장 어느 장치장이든 장치장 형태로 반입을 시켜주느냐 뭐 이런 것도 서비스의 일환으로 급한 화물 같은 경우는 좀 서둘러서 이 운송회사라든지 선사들을 재촉을 함으로 해서 반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여기 보면 이제 출항지에서 출항을 하고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항하게 되면 그 배에 선적된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이제 적합 목록에서 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선 신고를 하게 되고 하선 작업을 하게 되고 각 배정에 따라서 뭐 타수 장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 운송할 건 보세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 구역에 물건이 반입되게 되면 장치 확인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장치 확인 후 통관할 시점에서 이거를 관세 감면을 받을 것이냐 뭐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다 검토를 해봅니다. 여기서 그 관세 감면이나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관세에 대한 혜택을 봤을 때는 항상 그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 감면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감면받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화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신고를 하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수입 신고를 끝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나가죠.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도 하고. 지금 쭉쭉 넘어가고 있는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현품도 확인하고,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물품을 검사를, 이제 했네. 저는 아까 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 수리를 하게 되면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제 그 수입 허가서가 나옵니다. 수입 허가서가 나오면 그 수입 허가서와 그 선사에서 받은 DO를 창구나 거기다 제출하고서 화물을 인도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관세에 납부하는 그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저희가 관세율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첨부해보면, HS 코드 넘버에 따른 관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입 제세 산출 방법을 보면 관세는 감정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정 가격이라 하면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곱하기 관세 환율이에요. 그래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 플러스 가산 요소 금액 마이너스 공제 요소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세 및 제세를 산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국세는 특별 소비세라는 게 있고 주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주세 그러면 주세만 있는 게 아니라 주세율 80% 미만의 주주의 교육세는 10%다 해서 하나의 종속되는 게 있어요. 이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 서비스하고 주세를 내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어떤 교육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가 그 외에도 특별 서비스와 주세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맨 마지막에 모든 세금을 낸 마지막에 거기에 10%가 적용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세는 그 물품 감정 가격이 아니라 세금 자체에 대해 3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세는 감정 가격 플러스 관세의 주세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아이템에 따라서 잘 봐야 될 게 그냥 주세 그러면 이 주세만 감안했지 나중에 교육세를 감안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이거 누가 낼 것이냐 우리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품목에 대해서 요소 소요되는 것들이 뭔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격의 신고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 신고일에 가격이 미정인 경우에는 잠정 가격으로 가격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가격을 성실히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좀 예외 규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보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에 대해서만 잠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세 운송과 간이 통관, 부두 통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수입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언급했는데 좀 세부적인 건 다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제가 좀 전에 어떤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HS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HS가 무엇이냐고 하면, 국제 통일 상품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국제. 그래서 관세를 주관하는 관세 전체, 어떤 전 세계의 관세청인가요? 이제 그런 어떤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화물을 분류할 것이냐, 무역 통계 및 관세 분류를 목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10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203, 420000에서 이제 앞에 4자리, 중간에 2자리, 끝에 4자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앞에 6단위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건 간에 이 6단위에 대해서는 통일되어 있고, 기타 요 후에 4단위는 국가별로 자기들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HS 코드 이전에는 옛날에는 CCCN, BTN, SITC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HS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출 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수출 화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화주가 자기가 어떤 화물 준비가 되면 이거를 영업부서에 부킹하게 되죠. 부킹하면서 자기가 언제 밑으로 되네, 부킹이. 이게 부킹이 되어 있군요. 네, 좋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의 영업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 부킹 자체가 영업의 어떤 결과다. 이거 지금 보면은 이 그림 자체가 선사에서 어떤 주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우에 하나가 이 하나를 이해하면서 그냥 이게 우리 포워딩이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오고 우리가 이제 영업에 대한 구상을 해서 기획이죠. 어떤 영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영업부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로서 화주가 신용장을 받은 화주가 우리 업무부서에 부킹을 하게 됩니다. 부킹을 하면서 필요한 날짜가 언제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그래서 장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상에 선적할 사람들이 꼭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샤시를 이용해 줘야 되고 아니면은 골목이 협소하기 때문에 꼭 8톤 차에다 싣고 들어오라든지. 그래서 이 화주가 자기의 공장에서 자기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시키는데 가장 적당한 그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제시를 우리는 잘 듣고서 그에 대해서 트럭 회사의 트럭커에다가 오다를 내립니다. 현재 이 화주는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어떤 8톤 이상의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 작업 시간은 직체장애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꼭 4시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는 현재 지금 부곡에 있다. 부곡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 작업지인 의정부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트럭커는 부곡에 있는 컨테이너를 MT를 가지고 가가지고 의정부까지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사이에 우리는 화주로부터 이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의 내용을 부킹을 받게 되죠. 다큐멘트로서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shipping 리퀘스트를 받거나 아니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받아서 그거를 어떤 선사에다가 다시 이제 부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가격은 얼마에 이거를 우리가 선사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얼마에 이거를 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레이팅을 우리가 합니다. 그 화주는 나름대로 컨테이너가 오게 되면 그걸 작업을 하고 작업한 컨테이너는 그 CY로 내려갑니다. CY로 내려가는 형태에 있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만약에 이제 FCL 형태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FCL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야드입니다. CFS는 컨테이너 야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들을 쌓아놓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LCL이었다, 소량 화물이었다, 컨테이너 하나가 되지 않는 화물을 L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CL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에 작업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라는 그 창고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시키기 위해서 있는 어떤 창고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CY와 CFS는 거의 같은 라인이라고 그러면 같은 장소를 씁니다. 그래서 CFS에서 CY 내에 있던 CFS에서 CY에 있는 컨테이너를 CFS에 적입시켜서 거기서 컨테이너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틀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 CY로 가는 이 FC에 대해서는 쉬퍼스 로드 앤 카운트로 해가지고 쉬퍼가 이 화물을 선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선적한 화물에 대해서 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존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LCL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 탈리를 하고 뭐 수장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CBM을 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컨테이너에 하나를 다른 업체에서 온 화물과 같이 짜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이제 나중에 크루징 타임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이 배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 컨테이너의 화물로 움직이는 배들은 전기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마셜링 야드라고 해서 이 배에 선적하기 위해서 대기장치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BL 같은 경우 레이팅을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레이팅을 하고 SR 받은 걸 가지고 BL을 타이핑 합니다. BL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BL을 쉬퍼한테 교부를 하죠. 그럼 이 교부를 하게 되면 오리지널 BL 받은 이 화주는 은행에 가서 이제 내고를 함으로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서류들을 EDI를 통해서 이제 보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 수익 관리, 이 관리는 뭐냐면은 선사가 여기서 하는 거, 선사의 입장에서 이건 본 겁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이거 갖다가 이제 어떤 선적 상태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어떤 이미 SR 들어온 상태 내에서 배에 이 화물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스토리지 플랜을 짜고 이런 데서는 세관에는 우리가 어떠한 화물들을 싣고 나간다 이런 걸 일단 신고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수입을 어떤 걸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부산에 있는 오피스에서 이 포트 오피스에서 다 해주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이제 선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 선사의 매뉴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좀 더 온라인으로 해서 EDI를 통해서 다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이러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선적이 이루어져서 착지에 있는 대리점으로 이게 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온라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데스티네이션에서도 이 배에는 몇 개의 화물이 여기서 여기가 지금 LA라고 그러면 이 배에는 몇 개의 화물이 어느 섹터에 우리 LA로 오는 화물이 있구나라는 걸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포더인 경우에는
물론 온라인되어 있는 포워드도 있겠지만 대형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선사에서 받은 그 오리지널 VA를 일반적으로 저는 갖다가 서렌더를 해서 그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한 그 하우스 VA를 어태치드 한 다음에 우리 파트너한테 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파트너는 그걸 가지고 선사와 확인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물건을 업체한테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출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 화물에 대한 것을 이어서 수출 화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서류가 이제 내려오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사 BL과 우리가 화주한테 발행한 BL을 우리 착지에 있는 우리 그 파트너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착지에 있는 파트너는 이쪽에 그 컨사인을 이제 추적하게 되죠. 수화인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선사에다가 물어봐서 이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배가 언제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 수화인을 찾아서 이 수화인에게 화물 도착에 대한 통보를 하고, 아까 제가 그 수입 화물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한 그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받아서 그를 이제 선사에다가도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뭐 보세운송이라고 얘기해주고, 우리도 보세운송으로서 그 EDI를 같이 날리게 됩니다. 한편 이 쉬퍼는 나중에 그 원본 비해를 은행을 통해서 내고를 하건 간에 자기의 어떤 그 결제 텀에 의해서 원본 비해를 수어하인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은행은 만약에 이게 이제 LC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은행을 통한 LC였다 그러면 은행은 또 은행 나름대로의 저쪽에 LC 오프닝 뱅크로 보내서 수화인에게 그 화물 통지를 한 다음, 그 어떤 내고가 되어 왔음을 통지하고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면, 이 수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벌써 우리 그 상대국의 오피스하고 얘기를 다 끝낸 부분이고, 배정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 반입되는 시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통과를 하면 되는데, 우리 네스트 착지에서는 요거 갖다가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 서류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서류를 이제 디스트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럭하면 트럭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어떤 캐시어면 캐시어 쪽, 그 다음에 만약에 영업이라면 영업 파트에다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파트면 오퍼레이션 파트에서 이 서류를 각각에 맞춰서 이제 얘기합니다. 한편 그 배는 이제 출항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포트에서 포트 어떤 그 세관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역을 하고, 뭐 어떤 그 카고 이 배에 대해서 과연 이 배를 잡을 것이냐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통과시켜서 나중에 저거 이제 하느냐, 통과를 시켜서 저방을 시키냐,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화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하역회사를 통해서 물건이 배에서 내려집니다. 내려지면 CY나 뭐 CFS나 아까와 같은 그 카구의 어떤 그 배정에 따라서 화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륙 운송이 되겠고, 내륙 운송이 돼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이 되게 되면 통관을 여기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통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수화인이 그 통관을 한 수출 면장과 수입 면장과 우리가 이 수화인이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원본 비해를 제시하고 받아간 DO를 창구라든지 CY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내주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어떤 수출과 수입의 그 화물이 움직이는 형태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BL을 여기서 이제 인수할 때, BL을 인수할 때, BL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뱅크 LG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뱅크 LG를 받았을 경우에는 꼭 이 뱅크 LG를 발행한 이 오프닝 뱅크에 확인을 해서 이 뱅크 LG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물을 정당한 소지인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타수장치 허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게 그겁니다.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누군가, 수입자가 누군가, 언제 입항해서 어느 BL 남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가를 확인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장치 장소가 어디냐, 공장이겠죠. 장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화물 관리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하고, 이 도착지 세관에서 여기 지금 익산 출장소에서 이 화물에 대해서 어떤 그 타조장치, 그러니까 해서 보세구역이 아닌데 보세구역 외 장치를 일시적으로 이 화물에 대해서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래서 그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보세구역으로서 임시 활동이 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서류를 동반해가지고 보세 운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운송 신고를 해서 뭐 부산부터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걸로 해서 뭐 차량으로 해서 현재 이런 아이템들을 그 타조장치 허가로 해서 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는 타조장치 허가가 아니라 보세 구역의 장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허가를 떼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컨테이너를 저희가 부산에서 픽업을 해서 이제 출발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화물이 이제 그 착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 보세운송 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시하고 도착이 됐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보세 허가가 이제 보세 운송이 완료되면 그 장소에서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해서 아까 같이 검사와 그런 어떤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검토가 되면 나중에 그 밑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얼마, 부가세를 얼마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식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간이 통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통관 절차는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 반입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주문하여 구입하는 물품을 얘기하고, 면세 대상 물품 10만원 이하의 견본 또는 외국의 친지 등이 보낸 선물 등을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뒤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밸류, 인보이스 밸류가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량도 좀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이 통관 대상 물품에는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이제 별송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대신 여기서 이제 단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수입 신고해야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송품이나 특급 탁송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신고가 이제 생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제
면세 대상 품목, 외교 행랑, 그 다음에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대한 면세 대상 품목, 뭐 유해, 유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품목은 어떤 총 과세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거, 그 다음에 견본 품목,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외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수입하는 지불수단,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그 특급 물품 같은 경우는 뭐 DH나 UPS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뭐 60불 이하는 통관 목록에 따라서 그냥 발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면세에서 통관되지만 600불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사가 제출한 간이 신고서로서 이제 세관에서 발췌 검사를 하고 이제 과세를 통원합니다. 그 다음에 600불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 신고 절차에 따라서 통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종류 좀 세부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흔히 쓰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쭉 가려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됐죠? 과세 변세 대상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한 물품이네요. 통관에 있어서 제한되는 물품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는 어떤 산출 방법이 있는데요. 세금의 제세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세의 종류에는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및 부가세가 있으며 임시 수입 부가세는 현재까지 발동되어 과세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관세의 종류를 보면 국정관세가 있고 협정관세가 있고 쭉 보시면 알겠죠?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관세는 WTO 협정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율의 적용 순서는 덤핑 방지 관세, 보복 관세, 긴급 관세, 상급관세, 농림 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정 관세, 편입 관세, 조정 관세, 계절 관세, 할당 관세, 일반 특혜 관세, 잠정, 기본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의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종가세 적용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 곱하기 이제 과세 환율 이게 이제 감정 가격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종량세인 경우에는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종량세에 해당되는데 수입 물품의 수량 곱하기 관세율표상의 단위 수량당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세 적용 물품이 있다.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 고액을 선택한다.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소비세는 보석이나 고급 모피 좀 비싸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관세하고 감정 가격을 곱한 거에 특별소비세율로 곱한 게 이제 특별세가 되는 거고, 주세 같은 경우에는 킬로리터당, 주류 같은 경우에는 주세율로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는
특별 소비세 과세 품목 중 일부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네요. 교통세. 저희가 이제 휘발유라든지, 뭐, 유류를 많이 경유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00원을 휘발유를 1리터에 내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약 한 700~800원이 어떤 교통세고, 교통세를 내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세금을 또 내게 되어 있어요. 교통세를 내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세가 또 다시 있어요. 일단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런 식으로 된다. 돼 있죠? 아마 교통세를 내게 되면 이것도 아마 저걸 낼지도 몰라요. 교육세를 또 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유류를 취급할 경우가 있으면 교통세 플러스 교육세인지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세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제세, 산출, 실무 사례로서 위스키를 5,000병이나 갖고 왔네요. 이거 되게 취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과세 산출 근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뭐 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뭐 관세도 붙고, 주세도 붙고, 부가세도 붙고, 부가가치세도 붙습니다. 그래서 쭉 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뭐 CO 뭐 해가지고 많이 서티피케이트 오리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CO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양식입니다. 뭐 셀러 컨사인이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어느 배에 실린다 뭐 이런 것들도 돼 있고 바이어가 누구고 오리진이 어디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인보이스 넘버가 돼 있고 뭐 나머지 디테일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이 상공회의소에 가면 발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CO입니다. 참고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에 어떠한 회사들이 협력회사로서 이렇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무역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이제 무역업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수출자가 있고 외국에는 이제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이제 거래를 통하겠죠. 거래를 직접 통할 수도 있고 또는 무역업 대리업 있죠? 무역업 대리업자, 그러니까 오퍼상. 이 수출에 있어서도 오퍼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요업 자체에도 오퍼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래 형태는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상호간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 형태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관계는 뭐 많이 했죠. 은행 관계. LC 오프닝 뱅크. 그 다음에 이쪽에는 네고 뱅크. 크게 은행 간에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어떤 메이커가 있어야 되겠죠.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에 메이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겠죠. 엔드 유저 쪽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적 우리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주변에 이제 포워더가 있습니다. 일단은 포워더가 있습니다. 운송 주선인이죠. 운송 주선인이 있고 그 뒤에는 캐리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캐리어는
배를 가지고 있는 그 해상 운송을 위한 오션에 대한 캐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에 대한 그 에어 쪽이 있겠죠, 에어. 그 다음에 이제 통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관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그, 컨테이너 화물이건 어쨌건 간에 여기서 이제 운송인이 있습니다. 트러커. 그 다음에 해상의 경우에는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야드가 있겠죠. CY. 그 다음에 LCL인 경우에는 CFS. 만약에 수출자가 물건이 있어서 저희 포워더를 통해서 할 경우도 있고, 뭐 선사에 직접 부킹할 수도 있고, 단지 항공에서는 직접 그 선사하고 캐리어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항공 포워더를 경유해서 항공은 그 에어 캐리어인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물론 뭐 여기도 보면 그 창고도 있겠죠, 뭐 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킹을 하게 되면 트러커가 만약에 FCL 같은 경우에는 선사에서 지정하고 있는 트러커가 그 CY에서 공장으로 간 다음 거기서 작업하는 것을 다시 선적할 CY로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 태우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통관도 별도로 하고, 만약 이제 FCL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제 LCL인 경우에는 그 일반 트러커를 이용해서 주로 우리가 카고 트럭이라고 해서 뭐 8톤 차 중간에 없는 일반 우리가 뭐 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뒤에가 짐을 실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뭐 1톤부터 요즘 보면 이제 18톤까지도 있습니다. 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이제 단독 배차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핫바차라고 해가지고 차량은 뭐 15톤 차량인데 이 차가 그 소량의 있는 화물들을 각각에 있는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업체, 뭐 의정부에 있는 업체, 뭐 수원에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짐을 싣고 나중에 그 CFS로 어떤 운송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주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사실은 이 해상이나 항공인화에 대해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직업의 수가 만약에 뭐 배를 건조하고 나중에 뭐 운항을 하고 이런 어떤 오퍼레이션 전체를 총괄함에 있어서의 직업의 정도가 이제 약 한 1000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생되는 직업의 정도가. 근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업체들을 여기다 이제 리스트 한 거고.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업자가 포워더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워더가 이 수출자의 하나의 무역부 기능을 뭐 하고, 그 다음에 무역부 기능 같은 경우는 아니겠네요. 이게 무역부의 파생된 산의 운송부서, 물류부서로서 무역부의 물류부서로서 어떤 그
업무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수출업체가 화물이 준비되면 이 포워드한테 그 화물에 대한 디테일한 점을 우리는 그 화물 체크도 하고 통관도 하고 선사의 부킹을 하고 그 CY에다가 컨테이너 작업에 대한 체크도 하고 운송회사에 전화를 해서 나중에 화물이 출고되고 통관이 된 화물이 배에 선적이 이상 없이 되는 이런 토탈 플로어를 이 포워더 쪽에서 다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앞으로 우리 회사의 뭐 이름에 걸맞게 뭐 전체적인 로지스틱스를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하고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주력 업무가 이제 지금 이제 포워딩 사업이니까 이 포워딩 파트의 뭐 일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봤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더 지향해야 될 부분은 그 어떤 물류 부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 수출 부서의 그 자재부 역할까지도 우리가 해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알아봤던 자재 관리와 어떤 물류 관리를 동시에 수반할 수 있는 그 복합된 물류인으로서 이제 가는 게 가장 그 어떤 이데아가 아닐까. 물론 그 업체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틀리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선적 서류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던 걸 보면 여기서 이제 해외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그 수출자는 우리 그 포워더한테 이제 부킹을 하죠. 그 다음에 포워더는 캐리어에다가 이제 또 부킹을 다시 재부킹합니다. 여기서 BL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캐리어의 BL을 발급받아서 직접 그 수출자로 하게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우리 그 포워더의 BL, FBL 또는 여기서 이제 하우스 BL이라고 그러죠. 하우스 BL을 저희가 발행해서 화주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BL을 이렇게 하우스 BL 받을 때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마스터 BL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사 BL과 우리 포워더 BL의 어떤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리부킹을 해서 캐리어 BL을 할 경우에는 이 뭐 단지 여기서 발행한 BL을 갖다 줌으로써 끝나고, 캐리어는 자기들이 그 적합 목록, 매니페스트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거를 그 자기의 그 선사 대리점에다가 에이전트의 그 선적이 이루어지면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출항 이후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뭐 다큐멘트하는 시간을 정해놓겠죠. 물론 가장 늦게까지 그 다큐멘트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배가 도착하기 전 도착지의 세관 규정에 따라서, 세관에서 만약에 배의 입항일 뭐 2, 3일 전에 이 배에 대한 적합목록을 신고하라 그러면 그때까지가 돼야 되겠고, 아니면 최소한도로 배 입항 전까지는 이 다큐멘트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캐리어는 이 전에 이 다큐멘트를 에이전트로 보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뭐 여기서 온라인이 돼가지고 여기서 BL을 벌써 받을 시기에 그 에이전트에서도 선적된 내용을 알아서 그 다음 자기들이 도착 통보를 뭐 수입자에게
해서 이 수입자가 자기 화물이 언제 들어올지 이런 여부를 알면 제일 좋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경우는 이제 가장 심플하게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워더로서 우리도 이제 BL 발행을 해줍니다. 수출자한테 우리 하우스 BL을 발행해주고, 하우스 BL을 발행한 수출자는 은행에 내고를 하게 됩니다. 내고를 하우스 BL 가지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하우스 BL은 선적과 동시에 온보드 데이트 시점에서 우리가 발행을 하고, 나중에 선사로부터 마스터 BL을 받아서, 왜냐면 우리 자체가, 여기서 마스터 BL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체가, 포워드 자체가 어떤 배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배가 없기 때문에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에다가 다시 재부킹을 하고, 부킹에 대한 서류를 다시 이제 해서 우리는 받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항해의 수가 짧아가지고 만약에 한국과 부산에서부터 샹하이를 간다 그러면은 약간 이 항해의 수가 배가 출항해서부터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틀이다, 2데이다 그러면 거의 하우스 비엘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마스터 비엘을 발급하다. 이 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을 우리 파트너가 있습니다. 파트너한테 보내서 파트너가 사전에 에이전트에 체크하고 수입자한테 통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항해일수가 이게 30대이다 그러면 여기서 유예기간이 한 20일 정도는, 그래서 하우스 비엘을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한 20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비엘을 안 찾아도 되겠죠. 꼭 안 찾는 게 아니라 20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환차손도 있고 익스체인지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또 이렇게 늦게 찾아서 보내게 되면 이 에이전트에서 우리 파트너가 수입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질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수입자에게 제때에 환물 인도 예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약 한 10일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그러나 항해일수에 비해서 너무 좀 촉박하게, 좀 너무 통행이 늦게 왔다, 이런 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